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인데 불교의 기본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불교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기본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불교를 기본적으로 이해해 보자는 것은 불교 종파를 좀 이해하셔야 이것이 어떻게 좀 구체화돼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역학관계망을 구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불교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들 이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상이 나왔다. 그럼 그 의상이 주장한 사상을 다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상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의 망을 구성하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안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려가 했던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공부하고 나서도 까먹는데 이 승려가 했던 말이 어떻게 우리 한국 정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관계망을 딱 기억을 하는 순간 이해를 하는 순간 이거는 까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 저장 시간의 싸움이에요. 국사는. 누가 기억을 오래 저장하느냐의 문제지 누가 지금 현재 많은 걸 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우고 다 까먹으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이 지금 공부한 걸 얼마 정도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 물론 빨리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보통 기본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주변에서. 그러면 결국 공부하는 한국사의 학습이 1년 정도는 가줘야 합격을 하는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막 조합해서 단어 문장들 조합해서 막 딸딸딸딸 외워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죠. 왜? 인간의 기억 저장 시간은 1년을 가지 못해요. 어떻게 지금 외웠던 게 1년씩 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영어 단어 암기해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100단어 외우면 다음날 한 2, 30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스펠링이.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나는 멍청한가? 그럼 아니 그럼 다 멍청해요. 다 공평한 거예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교의 기본 이해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의 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종파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불교의 이제 기본 원리를 좀 볼게요. 자, 보통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인간들은 이 불교에서는 다 불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를 소유하고 있다? 불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수험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또 이 서양과의 종교를 바라보는 동양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대부분 종교라고 하면 절대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숭배하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을 믿고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군자가 본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도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지인, 선인, 천인 이런 신선들 이런 게 되고자 하는 게 도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본인이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부처를 잘 받드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결국 수행을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동양적 사고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21세기 후반이 넘어가면 세계의 패권은 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못한 건 뭐냐면 과학기술이거든요.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빨리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기본에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과학은 현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현상적인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배울 수 있어요. 금방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열심히 영어야 뭐 어학이니까 빼더라도 이런 걸 배우면 금방 서양 사람들을 추월할 수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걸 절대 못 배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도교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걔네들이. 도교 이론 들어보셨어요? 무의자연 뭐 이런 거? 그건 걔네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납득이 안 가요.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꿈 기억하고 있나요? 장자가 잠을 자는데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녔다. 눈을 떴더니 장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닌 건지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비와 나를 구별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우 동양 사람들이 적극적이에요. 사실은 이 종교 분야만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수행은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를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는 이 깨달은 자가 되는 게 목표죠. 이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는 기존에 부처가 됐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잘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를 통해서 배우는 거냐면 경전을 통해서 보통 배우죠. 이거를 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과 행동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부처님을 잘 이해하는 것. 이걸 보리라고 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걸 살타라고 해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보리 살타가 돼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이죠. 이 수행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방법의 다양성으로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매우 다양하다. 이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불교에서는 종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이다, 선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행 방법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 방법의 차이. 근데 얼굴 좀 봅시다. 더 중요한 건 수행 방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행 방법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파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파에다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치세요. 요걸 치고 요걸 화살표로 밑으로 뺍니다. 자, 이제 불교 종파가 뭔지 정리를 좀 할게요. 밑에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할 때 교종, 선종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소승불교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가 소승불교고 우리나라는 다 대승불교, 큰 술의 불교입니다. 이 승자가 술의 승자인데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불교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종에다도 박스를 쳐놓으시고 선종에다도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수행 방법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사고력을 좀 측정해 볼 거예요.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표정 어둡게 띄고 있는 분들한테. 이 교종과 선종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이 정치적 역학관계의 망으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종은 이건 다른 말로 유식학 이렇게도 불러요. 이 교종을 사료에서 보면 이걸 유식학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이 선종불교는 중관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식학을 보면 또 막 공무원 교재들 보면 막 유식학 막 엄청 길게 써놔요. 그러지 말고 이 유자가 오직 유자예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 유일신 하면 오직 하나의 신 뭐 이러잖아요. 또 제 수업 들었던 수험생들은 유물사관 이러면 오직 물질로서 역사를 바라봐라. 한자 뜻이 이렇게 돼요. 그럼 유식학 이러면 오직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면 바로 지식할 때 그 식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식으로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직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공부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공부니까. 중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막. 이게 중관입니다. 중관. 그러니까 이거는 참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교종은 어떻게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냐. 경전을 연구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불교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전 연구를 통해서 부처가 되자는 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전을 연구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경전은 기존에 부처가 됐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종불교의 원리를 잘 보면 기존에 부처가 됐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라하자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교리를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참선하고 좌선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부처가 되자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쓴 말 중요한 키워드 잡아봅시다. 경전을 연구해서 부처가 되자는 것은 기존에 부처가 됐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잘 배움으로써 나도 그 사람처럼 돼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교리예요. 그대로 따라하자. 교종은.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기 카메라가 이게 카메라 감독님이 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액션이 커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 좀 잘 보세요. 선종 불교에서 화두가 뭐냐? 선종 불교에서 원하는 게 면벽한 노승의 눈매에 미소가 도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벽을 마주 앉아 있는 노승, 그러니까 나이든 승려의 눈에 미소가 싹 도는 것. 이게 선종이 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1, 2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결국 이거는 수험생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30년 동안 면벽을 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게 깨우침이 있을 거는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뭔가 강렬한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 더 빨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쪽 불교가 더 강해요. 선종 불교가. 제가 보더라도 이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부처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잖아요. 아는 자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님이나 뭐 의사님들 중에 나쁜 사람이 없어야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근데 보면 그렇죠? 뭐 이게 나쁜 짓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몇 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불처가 됐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진리를 탐색하고 모색하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결국 이 진리란 무엇인가에는 가장 철학적인 근본 개념인 나는 누구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이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진울대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이론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두를 정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되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화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하는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이에요. 대답을 하는 인간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남이 시킨 일만 하면서 살게 돼요. 평생을. 근데 질문을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나는 지금 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지? 이런 건 질문이에요. 본인한테 던지는. 넌 내일 어떻게 할 거야? 곧 있으면 추석인데 넌 추석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본인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친척들 다 모아놓고 고스톱을 한 판 칠 거야? 이런 건 이제 본인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본인의 일상이 해결돼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선종불교가 뭔지 기본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에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 빼놓고 암기할 것들 사실관계만 쭉 책에다 써놓는 거니까 선종불교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럼 뭐냐? 스스로 뭔가를 찾는 거죠. 진리를. 그러면 선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정치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이해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2013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싸우는 것들이 뭐와 뭐의 갈등 때문에 싸워요? 보수와 개혁.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쪽은 어디겠어요?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무슨 세력이라고 해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보수 세력은 어떤 종파를 믿는 거예요? 교종을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권위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2014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은 교종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사회적 불합리가 있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느끼는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도 들어있냐면 기존의 부처가 됐던 사람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이거는 왕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왕즉불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선종불교에서는 승탑을 만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절에서 수행을 하면서 해탈을 한 승려들한테 승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탑과 승탑은 달라요.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하는 거고 승탑은 말 그대로 승려들의 사리를 안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승탑은. 왜 석가모니만 사리를 안치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역학관계망으로 잘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성의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불교에서. 기성의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쪽 이거는 교종이 돼요. 그 다음에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종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하는 거죠.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파생시키면 아 보수구나. 아 개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조명을 해서
나중에 고려 불교사까지 뭐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 자,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뭐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 얼굴 좀 잠깐 봐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가 안정돼 있어요? 체제가 불안정해요? 체제가 불안정하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왜 그러냐면 기득권 세력들이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 세력의 힘들이 강해지고 있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정치 관계망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이 체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는 불안정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공식이에요. 안정되어 있으면 교종불교가 융성하는 거고 불안정하면 선종불교가 융성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 중대가 안정적이에요? 하대가 안정적이에요? 그럼 신라 중대 때는 당연히 교종이 융성하는 거고 신라 하대 때는 선종이 융성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고려시대 때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무신집권기 때예요. 그때는 당연히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만들려는 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보수와 개혁 세력을 통합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이게 결국 사회 통합일 테니까. 그러니까 맨날 의천, 진울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가 개혁을 끌어안으려고 했느냐, 개혁 세력이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개혁 세력들이 보수를 끌어안든 보수 세력이 개혁을 끌어안든 그거는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로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시작하면 그냥 드립다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 역학관계망으로 탁 고리를 연결을 탁 시켜놓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의천 이런 사람들 공부하다 보면 재밌다니까요.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를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고 보니까 외워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외운 거는 기억 저장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길어질 수가 없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는 이해를 수반하지 않고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해를 수반으로 한 한국사 수업을 이길 수가 없다. 앞 글자 따서 외우는 수업은 절대로 기본적인 골격을 이해하고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그 앞 글자 따서 외우는 분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력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 교종과 선종을 밑에다 이렇게 좀 펼쳐볼게요. 다시 이 보수와 개혁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대로 가볼게요. 체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개혁 세력들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한다. 근데 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는 나쁜 거라고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체제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그냥 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체제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가 얘기했죠. 현재 대한민국 체제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개혁의 몸부림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체제가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 공부하면 유신헌법 이럴 땐 체제가 안정된 거예요. 개기는 사람이 개기면 죽는데 어떻게 개겨요? 그냥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이 긍정성의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 불교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제가 불안정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겠지만, 그 시대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겠지만, 백성들의 눈높이로 보면 오히려 체제의 불안정성이 있는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자, 여기 좀 봅시다. 지금 이제 불교, 그러니까 수학으로 얘기하면요, 구구단을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게 말 그대로 수학의 구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외우고 나서 공부를 딱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이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제 2 곱하기 3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 곱하기 14 뭐 이런 것도 나올 테니까 구구단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구단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듯이 이걸 가지고 이제 파생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개념을 정립을 안 해놓고 불교사를 탁 들어가니까 계속 승려들 이름 외우다가 날 새는 거예요. 끝도 없죠. 뭐 삼론종은 뭐야? 맨날 물어보는 게 관음신앙은 뭐예요? 법화신앙은 뭐예요? 율종은 뭐예요? 계율종은 뭐예요? 열반종은 뭐예요? 법상종은 뭐예요? 안 할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오면 틀릴래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하다가 지치니까 본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기초 이론이 끝났으니까 좀 복잡해질 거예요. 바로 좀 복잡한 게 튀어져 나오는데, 자, 우리 이 교종과 선종 얘기를 지금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요 이론을 이론이 아니고 요걸 먼저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 교종 불교는 처음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4세기. 그렇죠?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이 종파는 다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종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교종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수용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 수용 과정에서 들어온 이 불교는 다 교종이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시기를 보면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이 불교가 전래가 되는 겁니다. 교종 불교가.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고요. 공인이 된 게. 그리고 이 선종 불교는 통일신라 전후로 해서 선종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된 게 676년이니까 한 7세기 정도 중반 뭐 요때 선종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라가 통일되는 통일신라 전후, 그러니까 7세기 중반 정도, 요 두 개가 바로 수용식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종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파가 교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교종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교종은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불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불경을 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거에 따라서 5개의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오교라고 불러요. 오교.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오교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쓸게요. 계율종. 계율종, 열반종 이런 거는 뭔지는 몰라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계율종. 이게 이제 전래된 순서입니다. 열반종. 열반종. 그 다음에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요게 오교예요. 그리고 전래된 것을 좀 보면요. 이게
선덕여왕 때 계율종이 들어옵니다. 선덕여왕 아까 전에 황룡사 구축목탑 할 때 나왔던 승려도 있었죠. 자장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열반종은 무열왕 때 들어옵니다. 이 무열왕 김춘추죠. 태종 무열왕 이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이 열반종이라는 걸 개창한 거죠. 종파로서 교단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보덕이라는 승려예요. 보덕. 특히 지금 이 중에 7급 이 준비하고 계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제 직렬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다 보면 경찰 같은 경우도 조금 일반 공무원들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누가 이걸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에 법성종 같은 경우는 문무왕 때. 이건 원효 교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같은 경우도 문무왕 때. 의상 이 사람이 종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법상종은 경덕왕 때. 진표라고 하는 승려가 법상종을 개창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온 이게 우리나라에서 종파가 성립된 순서죠. 왕 순서를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이분은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이따가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이 계율종서부터 열반종으로 이렇게 법상종으로 가면서 좀 더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종 종파 중에서 가장 보수화되는 종파는 뭐냐 물어보면 법상종이에요. 이게 가장 보수화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역학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역학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거는 제 수업에서는 그냥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율종이 뭐예요? 뭐 계율종이 뭐예요? 뭐 열반종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결국 이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법상종이구나.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화엄종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화엄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우른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화엄은 아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한국사에서만 얘기할게요. 한국사에서 화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엄종이 융성했다. 그럼 그 시기는 무조건 뭐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권이 강화되어 있다. 혹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화엄종을 융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화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우른다라는 뜻인데 그럼 아우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이 아우르는 주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아우르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결국 이 아우른다라는 개념은 왕권 강화로 이렇게 파생돼서 기억을 하셔야 불교사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종불교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종파는 통일신라 전후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신라가 딱 통일되고 나서 신라가 중대죠. 근데 신라가 중대 때는 왕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화돼 있고 체제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불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죠. 애가 들어와가지고 막 빌빌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뭐 교종 측에서 야 조용해 지랄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던 것이 신라 하대로 가면서 누가 성장을 하냐면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이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불교가 융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산 선문이라고 하는 9개의 선종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교단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종파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신라 하대에 가면
목소리 왜 이러지? 신라 하대에 가면 구산 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교 구산. 이게 바로 교종의 5개, 선종의 9개입니다. 근데 이 구산의 특징은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대 때? 호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러면 아까 전에 그 정치적 논리로 이해가 되죠. 호족은 신라 하대 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신라에 좀 반감을 가지고 반신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개혁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개혁 세력들이 선종의 어떤 이 교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9개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호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구산 교단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지방의 산재에 있는 거예요. 각 지방의 호족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교종은 거의 다 절을 만들면 어디다 만들겠어요? 경주에 지어지는 거죠, 대부분. 고려시대 때는 어디에 사찰이 지어지면? 개경에 지어지면 이건 다 교종 사찰이에요. 아니면 개경 주변이거나.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구산선문은 지방에서 설립이 된다. 지방에 설립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